안녕하세요. 드림성 유장입니다. 나를 완성하는 하루 10분 강연 읽기.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최소한의 시간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좋은 강연은 듣고 싶은데 어떤 강연부터 들어야 하지? 강연을 들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누가 요점을 정리해 줬으면. 테디 인생학교, 토겐 구글 등 전 세계 명강연 중 꼭 필요한 지식을 엄선해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 권의 책. 강연 읽은 시간. 오늘은 강연 읽은 시간. 책 가지고 왔고, 최고의 강연을 내 것으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 신디 지음. 지은이 신디. 인간의 성장과 행복에 관심이 많은 콘텐츠 메이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10여 년 이상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다. 널리 퍼뜨릴 가치가 있는 자기개발 콘텐츠를 염선해 네이버 포스트에 연재하고 있으며 1년 만에 2만 팔로워 돌파라는 갈목할 만한 인기를 누리며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강연 읽은 시간.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4가지 기둥.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4가지 기둥.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사는데 낙이라고는 없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여기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 앞에서 절망적인 기분으로 삶의 의미를 되묻는 한 여자가 있다. 싱글맘으로 살면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그녀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왜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좀 더 현실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다. 가령 대기업 회사원 같은. 그녀가 불문학을 전공한 것도 부모님과 꿈 사이에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부모도 그녀 자신도 만족하지 못한 최악의 결정이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다. 딸을 낳은 지 4개월 만의 일이었다. 변변한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애딸린 이혼녀가 되어버린 것이다. 홀로 아기를 키우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우유 한 잔에 물을 타 아이와 나눠 마실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모멸감과 우울증을 견디는 일이었다. 배가 고파 우는 아이 옆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보다 실패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깊은 좌절과 고독 속에서 그녀는 과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의 의미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데 있다. 영화 베가번스 전설에 나오는 명대사다. 인생의 공허함을 잘 표현한 이 말에 공감하는 독자라면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한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성장한 그녀는 다트머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처럼 성공과 행복을 쫓아 살다가 계속되는 불안에 긍정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다. 긍정 심리학의 메카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삶의 의미를 연구한 그녀는 현재 작가이자 강연자, 저널리스트로 활발히 활동하며 심리학과 철학,
문학을 아우르는 명쾌한 이야기를 전한다. 예전에 저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애를 써서 이상적인 직업, 완벽한 남자친구, 멋진 집을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만족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늘 근심이 가득했고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왜 인생의 의미를 연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를 보고 있자니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건 완전 내 이야기잖아. 어쩜 저렇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흥분 상태가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삶의 의미를 찾는데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감은 적중했다. 대학, 직업, 결혼, 집. 인생의 숙제라 여겼던 것들을 모두 해냈지만 전혀 행복해지지 않았을 때의 당혹감.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을 믿고 노력했을 뿐인데 행복은 아주 찰나의 감정일 뿐 며칠을 넘기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의 방황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잖아. 다양한 일탈과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나서야 그녀처럼 인간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이 좋은 발견이었다. 그들은 이미 행복 너머의 삶을 연구하고 있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마틴 셀리그만의 웰빙 이론을 기억하는가? 그 역시 초창기에는 행복 이론을 주장했지만 곧 그 한계를 인정하고 행복보다는 웰빙, 즉 잘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가 말하는 잘 사는 5가지 조건인 긍정적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바로 이 의미였다. 마틴 셀리그만은 의미를 두고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 이해하기엔 삶의 의미는 너무 심오하고 난해한 문제였다. 삶의 의미에 대해 논하는 다른 책과 강연을 들어봤지만 딱히 마음에 와닿거나 정리되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삶의 의미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가 더욱 고맙게 느껴진다. 생각해보자. 직장과 가족을 다 포기하고 유학을 가서 삶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지 않더라도 침대에 누워 누군가 수년간 연구한 핵심을 단 10여 분 만에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그녀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부족해서였다.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다. 행복은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지만 삶의 의미는 좀 더 심오한 문제다. 왜 살아가야만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등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단지 하루하루 쌓이는 경험의 합으로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는 몇 년간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지를 질문했다. 전직 마약 거래상이나 암 말교 환자부터 심리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까지 그들의 인생길을 따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찾아본 결과 저마다 독특한 결론이 나왔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생기면서 인생의 의미가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삶의 의미를 만든다고도 했다. 각기 다른 대답이었지만 이를 분석해 보니 공통으로 등장하는 4가지 주제를 발견했다. 소속감, 목적, 초월성, 스토리텔링. 그녀는 이것을 인생의 4가지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어떤 기둥을 가졌는지 점검해 보자. 소속감. 여기에서 소속감은 학교나 기관처럼 단순히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소속감은 자신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신 역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부나 무시를 당할 때 삶을 의미를 적게 느끼고 반대로 자신이 타인에게 소중한 존재로 느껴질 때 삶의 의미를 크게 느낀다. 그러나 소속감은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처럼 깊은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느슨한 유대 관계에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가령 출근길에 마주치는 택배 배달원이나 동네 슈퍼 주인과 같은 느슨한 관계에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이 관계 역시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원천이 된다. 심리학자 마커 리어리와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느슨한 관계가 삶의 의미를 가져오는 이유 2가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먼저 그것 역시 상호 간의 보살핌을 기반한 유대 관계이기 때문이고, 그런 작은 순간들이 삶의 소소한 기쁨과 재미를 주기 때문이다. 잠시 짬을 내어 건네는 인사 한마디나 친절한 미소가 서로에게 가치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렇게 누군가가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면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자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기쁨을 느낀다. 목적. 삶의 의미를 세우는 2번째 기둥인 목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표와는 다르다. 목적은 우리의 직업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 타인을 돕는 데 있으며 경제적인 것이 아닌 존재에 관한 것이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게는 빈곤에 시달리는 고아를 돕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부모나 친구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을 찾는 길이며,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한층 의미 있어진다. 물론 내 삶인데 왜 타인을 위하는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이 없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네가 있기에 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초월성. 3번째 기둥인 초월성은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경이로운 순간, 우리가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느낄 때의 경험이다. 흔히 종교를 떠올릴 수 있는데 초월성은 대자연이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글을 쓸 때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초월성을 느끼는 순간은 주로 하늘을 바라볼 때이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나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볼 때, 까만 밤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잊고 시공을 초월한 느낌을 받는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느끼는 경외감도 초월성이다. 누군가에게는 이 초월성이 삶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의 온천이 되기도 한다. 스토리텔링.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일상의 경험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앞에 나온 싱글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해리포터를 쓴 세계적인 작가 조앤 K 롤링이다. 그녀가 스토리텔링한 것은 소설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에서 회복의 스토리를 썼다. 어린 딸을 두고 삶을 포기할 만큼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자신의 실패를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모든 열정을 글쓰기에 쏟으며 삶의 의미를 찾아냈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스토리텔링하면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삶의 의미를 찾거나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는 있다. 설령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내게 그러했듯 당신에게도 이 시간이 삶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가져오기 바란다. 이미 의미를 찾는 독자라면 그것을 더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직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독자라면 삶의 의미를 찾는 전환점이 되기를. 그리고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행복은 어느 순간 반짝하다 곧 사그라들지만 삶이 너무 좋거나 혹은 너무 괴로울 때 방황하는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삶의 의미라는 사실을 말이다.